삶의 극장 제1화 유언장. 아버지는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남겼습니다. 친아들인 우리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유언장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끝내는 선택이라는 걸요. 왜? 아버지는 며느리를 선택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리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분이 아니셨으니까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밖 주차장에서 우리 형제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응, 너도.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형들, 내일 아침에 집 가봐야 하지 않아? 그래야지. 정리할 것도 있고. 제가 답했습니다. 울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말도 적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한 집에 모인 건 그날이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장례식이 정말로 가족의 마지막 장면이 될 줄은요. 나는 장남이었습니다. 48, 중소기업 부장, 아내와 대학생 아들 하나, 아버지와 가장 오래 살았지만 가장 많이 다퉜던 자식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넌 왜 항상 네 멋대로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제 인생인데 왜 간섭하세요?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 키운 게 일해보자고 키운 게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돈 문제로 집을 나갔습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던 동생에게 아버지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동생이 애원했습니다. 안 된다. 네가 번 돈으로 살아라.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형한테는 집 살 때 보태주셨잖아요. 동생이 울먹였습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날 집을 나갔고 7년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만난 동생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막내는 결혼 후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했던 결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안 돼. 너한테 맞지 않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 마음도 모르면서. 막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막내는 결국 결혼했지만 그 뒤로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들어온 며느리. 정확히는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뒤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 수진 씨는 36. 우리보다 한참 어렸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가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장례식 다음 날 우리는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오전 10시. 정리할 것도 있고 나눠야 할 것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집으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변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모두의 눈빛이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언장이요?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작성하셨습니다. 공증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그럼 뭐가 쓰여 있는데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수진 씨가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나,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는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둘째, 농협은행 예금 전액은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셋째,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 2필지는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전문입니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름은요? 친자식 이름은 어디 있어요? 둘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언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막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대한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버지 곁에서 계속 있었으면서. 둘째가 비웃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유효한 겁니까? 네.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유류분은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그 단어가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둘째가 분노했습니다. 오빠, 진정해. 막내가 말했습니다. 진정을 어떻게 해? 우리 친자식인데 한 푼도 안 남긴다는 게 말이 돼. 그때까지 말이 없던 며느리 수진 씨가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희는 아마 화가 나 있을 것이다. 나도 안다. 이 선택이 너희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걸. 하지만 나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수진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3년 전 나는 폐암 진단을 받았다.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너희는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둘째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간 것은 수진이었다. 밤새 간병한 것도, 약을 챙긴 것도, 내가 아플 때 손을 잡아준 것도 수진이었다. 너희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막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바쁘다는 걸 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은 수진이었다. 수진 씨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진에게 내 재산을 남긴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고마움의 표현이다. 너희가 이해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이건 내 선택이다. 아버지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안 찾아간 게 죄야. 동생 진정해. 제가 말했습니다. 형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아프셨다는 거? 몰랐어. 그럼 누가 알았어? 왜 아무도 말 안 했어? 수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말이 돼요. 친자식한테 숨긴다는 게.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드님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수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짐 되기 싫다고.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아프셨던 겁니다. 아버지. 막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자책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하지만 둘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재산을 다 며느리한테 준다는 게. 그만해, 동생아.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만해? 형은 괜찮아. 우리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둘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시면 법정 상속분의 일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1년, 길게는 23년. 그리고 가족 간의 소송은 상처가 깊게 남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좀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형, 소송해야 되는 거 아냐? 둘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들. 저는 막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뭐? 둘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소송 안 할래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뭐? 막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해드린 게 있어야 권리를 주장하죠. 그래도 우린 자식이야.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어.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법이 다예요? 우리 마음은요? 아버지 마음은요? 막내가 되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나도 소송 안 할 거야. 형까지. 둘째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 후회. 그게 유산이었던 거지. 둘째가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너무해.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둘째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년 반 뒤 법원은 유류분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은 뒤 둘째는 우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산소에 매달 찾아갑니다. 그리고 며느리 수진 씨와 가끔 연락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의무였는지. 며느리 수진 씨는 아버지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끔 우리에게 연락합니다. 명절에 한번 오시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삶은 연극처럼 막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선택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후회도 계속됩니다. 삶의 극장은 언제나 무대 위에 우리를 세워둡니다. 이 상황이라면 당신은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들려주세요.